자, 안녕하세요. 북술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종교전쟁 부분을 할게요. 자, 종교전쟁을 이제 나가기 전에 이 종교전쟁의 한번 성격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종교전쟁은, 명색은, 종교 때문에 싸운 걸로 돼 있지만, 실상을 보면 또 달라요.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나 뭐 경제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제 국내전에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세계 열강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일종의 국제전쟁으로 이렇게 확대돼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전쟁은 그 당시 16세기에서 18세기 때 일어난 무슨 전쟁과 연결되냐면 왕조전쟁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왕조전쟁하고 종교전쟁을 구별을 시켜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조전쟁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균형의 원리가 적용됐냐면 세력 균형의 원리가 적용이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종교전쟁은 크게 이제 그 세 번의 시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 역사상 나타나죠. 1562년에 먼저 위그너 전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68년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전쟁 끝판왕이었던 1618년에 30년 전쟁이 독일에서 일어나요. 특히 이제 30년 전쟁은 앞에 있는 위그너 전쟁과 네덜란드 독립전쟁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국이, 세계 열강들이, 뭐냐면, 참여했던 전쟁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 이후부터는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어떤 그 종교라는 그 예전의 원칙들이 깨고, 이제 종교가 개인의 문제로 되죠.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그 다음에 종교 간용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간용이라는 것이 어떤 뭐 보편적인 이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왜냐면 간용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사회적인 분열이나 피해를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피를 적게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럽 사회가 형성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종교 자체가 일종의 이제 터치하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종교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네덜란드 독립전쟁 1568년에 일어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한번 강독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네덜란드라는 용어를 이제 좀 정의를 할 필요 있어요. 자, 네덜란드는 오늘날 네덜란드보다 규모가 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지대 지방의 어떤 지리적 용어죠.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자체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섬이라든지 저습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간척하거나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좀 뭐냐면 지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 가보면 뭐 뚝방 같은 거 많이 세워놓죠. 그래갖고 이제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오늘날보다 규모가 좀 크다, 범위가. 그래서 오늘날 네덜란드와 그 다음에 벨기에, 그 다음에 루셈부르크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이제 그 통칭하죠. 그러니까 베네루스 3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에스파냐 네덜란드 지역 독립하기 전까지 지역이 벨기에예요. 자, 이 지역은 뭘 믿고 있었냐면 천주교를 믿고 있었어. 천주교. 그 다음에 그 북쪽이 네덜란드 공화국, 지금 왕국이지만 예전에 공화국이었어요. 그건 뭘까? 개신교를 믿고 있어요. 칼뱅파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얘기했던 그 프랑드 지역은 오늘날 그 벨기에 북쪽 지역이, 이 지역이 프랑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렇지만 이제 프랑드 지역이 원래 여기 중심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옮겨요? 홀란드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죠. 그래서 홀란드의 중심 도시가 암스테르담이에요. 예. 그래갖고 초창기 중심 지역은 그 당시 에스파냐령에 있었던 안트페르페라는 곳이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제 나중에 중심지가 어디로 옮기냐면 암스테르담으로 이렇게 옮겨요. 종교전쟁 이후에, 독립전쟁 이후에. 야,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바뀐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예전에 한번 했던 것들 좀 복기를 시켜보면, 자, 칼 5세가 있죠. 그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는 그 방대한 제국들을 두 개로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페르난드 2세에게 자기 동생에게는 좀 약간 실속이 없는 그런 독일의 합스부르크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필리프 2세는 그 당시 자기 아들이죠. 실속 있는 지역을 줬어. 주로 이제 스페인 지역이나 그다음 네덜란드 지역을 줬거든요. 그 네덜란드는 그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나 속국 정도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에 필리프 2세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자, 이 필리프 2세는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면서 칼 5세와 달리 네덜란드에 카톨릭을 강요하기 시작해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독립하려고 할 생각도 없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덜란드는 예전부터 뭐가 발달됐냐면 요 프랑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됐죠. 이거 예전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공을 발달됐고 시민계급이 성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칼뱅파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뭐냐면 칼뱅파들을 뭐라고 가냐면 일종의 거지 새끼라는 비칭 보이신 이게는 의미로 이제 부여지게 되죠. 그 다음 중개무역이 번성됐다.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A국에서 B국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기항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른 물건들을 만약 다른 나라 상품들 교육을 해주는 종합무역상사적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의 완제품 있죠, 반제품을 들어다가 거기에 가공무역을 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그런 무역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의미였던 네덜란드 그 중개무역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립전쟁을 볼게요. 그 당시 독립전쟁 배경은 아까 말했지만 합스부르크와의 중앙집권적 통일정책, 에스파냐의 필리프 2세가 그랬죠.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벨기에 참여했지만 이들은 도중에 이제 스페인으로 복귀했고요. 그다음 북부 네덜란드가 독립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합스부르크의 중앙집권화 정책은 지역적 특성과 어떤 자치적인 어떤 특권을 무시를 했고요. 그래서 스페인 관리를 직접 파견해서 통치하는 마음에 네덜란드 경시 정책들을 불러일으켰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의 인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에 카톨릭을 강요했죠. 신교를 탄압하고 그런 과정에 종교 재편을 이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과 경제 사업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은 그 사회가 총론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르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텐은 필리프 2세가 이제 뭐냐면 파견한 관리예요. 이 사람이 이제 폭정을 하니까 이 사람의 폭정 중지와 그 다음에 종교재판 개선을 청원했지만 무시당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걸 무시를 하고 그 당시 이제 그때 이제 그 욕을 할 때 그 옆에 있었던 필리프 2세 있었던 자문관이 이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자문관 하나가 무엇 때문에 이 거지들 두어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란 말이 고이시엔이거든요, 스페인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야? 고이시엔이 된 거야. 유럽에서는 자기를 칭하는 용어들이 좀 이상하게 남이 비하하는 것을 그러다 쓰더라고. 막 다치도 그렇고 고이시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뭐 토리, 시그 다 남들이 비하하는 용어들 그래서 쓰는데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반란이 발생을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알바공을 이제 군대에 진입을 했죠. 그다음에 피해 161을 설치하고 공포정치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자 그때 이제 오렌지 원리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국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군인 난동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그 당시 스페인이나 뭐 유럽 지역에서는 대부분 뭐냐면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뽑아갖고 쓰는 상계군이나 징병제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뭐가 제일 중요해? 돈이 중요해. 그 돈을 줬는데 월급을 그 당시 스페인이 좀 재정이 굽혔기 때문에 월급 안 줬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 어딜 나타냈냐면 그 당시 그 중심 도시였던
안티페르페를 약탈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카토릭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부가 반발해갖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때 이제 안티페르페가 경제로 쇠퇴를 하게 되면서 어디로 이제 옮기게 되냐면 그 위에 있는 그 암스테르담으로 뭐냐면 중심 도시가 옮기게 돼요. 경제 중심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싸우다가 다시 이제 남부 10주가 탈락을 하고요. 이들이 이제 다시 스페인령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어딜까요? 벨기에죠, 벨기에. 자, 그리고 북부 7개 주가 북부 7개 위트헤트 동맹을 결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엄이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죽게 되죠. 암살당하고 그 이제 있다가 프랑스와 영국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독립되고 베스턴팔렌 조약 때 국제 독립을 인정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때 영국이 이제 참여했죠. 영국은 그 당시 무슨 여왕이었죠? 엘리자베스 여왕. 그래서 이제 유명한 무슨 해전이 있었냐면 아르메다. 카레네전이라고 하죠. 예전에 설명했던. 그래서 무적함대를 그 당시 아르마다라고 했는데 그 아르마다를 격파했어. 그래갖고 그 당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크게 격파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독립할 당시 이제 스페인의 정치 체제는 연방제 공화국이에요.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예. 그렇지만 비내의 결과 뭘로 전환됐다고 했죠? 벨기에를 먹는 대신에 왕국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체제가 계속 가요. 왕국 체제가. 그 다음에 총독과 연방이 주위에 자치권을 요구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분권적 성격이 강했고요. 모직물공업이나 조선업, 중개산업,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는 동인도회사를 설립해서 네덜란드에 그 바타비아의 거점에서 이제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어서 향로 무역을 지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영국과 프랑스에서 세팅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의 모직물공업이 세팅되고 영국의 항해조대가 되면서 이제 중개무역이 세팅됐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구노 전쟁을 보자. 위구노 전쟁은 1562년부터 해서 1598년까지 38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럼 위구노 전쟁 당시 프랑스의 이제 그 종교 분포를 보면 그 정도 그렇죠. 프랑스는 카톨릭이 우세해요. 종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카톨릭 90%. 근데 남부 프랑스 지역 같은 경우 예전에 이단들이 알비파 같은 이단들이 이제 많았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칼뱅파가 뭐냐면 이들을 이제 위그노라고 하죠. 이들이 이제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이게 절대 다수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좀 이중적인 게 있다고 했죠. 대내적으로서는 신교를 억압하지만 대외적인 그 당시 합스부르크와 이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교를 지원을 해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구조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들 간의 싸움 때문에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위구르 전쟁 좀 또 복잡한 게 하나 더 끼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내 정치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당시 부르보 왕가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발려와 왕조죠. 그 당시 이제 족보를 보면 그게 프랑스와 1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앙리 2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시 이제 프랑스와 2세가 있고 이 프랑스 2세는 어릴 때 즉위를 했는데 유명한 사람으로서 예전에 메리 스튜어트 있죠? 메리 스튜어트가 어릴 때 그 자기 그 엄마 따라서 그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요 프랑스가 2세와 자주 어울렸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 여왕이면서도 프랑스 왕비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짓이죠.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 2세가 어릴 때 죽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 스튜어트는 뭐야? 프랑스에 더 있지 않고 다시 스코틀랜드 가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 프랑스 2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샤 9세가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샤 9세 다음에 앙리 3세가 이렇게 즉위하는 이렇게 이제 구조를 보이죠. 그때 이제 뭐냐면 샤 9세가 이제 뭐냐면
즉위할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냐? 그 카트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카트리. 예. 어머니가 이 카트리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그 메디친가 출신이에요. 그 메디친가는 금융업자면서도 전국 각지에 이제 뭐냐면 전국에 유럽 전역에 왕비를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데 이 카트리가 뭘 믿고 있었냐? 카톨릭이죠. 카톨릭 믿었고 이 샤르 9세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권자는 누구냐면 카트릭이 설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카트릭은 상당히 뭐냐면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물관용 쪽이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신교들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샤르 9세가 즉위할 때 그때 그 두 명의 알리가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 기지궁 알리와 그 다음에 부르bun가에 있었던 알리가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이 경쟁자가 있었다. 근데 기즈너 쪽은 카톨릭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그 당시 부르bun가의 나바르 알리가 있어요. 나바르 알리는 뭐냐면 얘는 신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자가 이제 경쟁이 되죠. 그래서 샤르 9세 뒤에 누가 즉위하냐면 앙리 3세가 즉위하거든요. 그래서 앙리 3세, 그 다음에 기중호 알리, 부르봉 알리 이렇게 이제 뭐냐면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앙리 3세와 기중호 알리가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 알리가 그 부르bun가의 나바르 알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교를 이끌었던 나바르 알리가 아직 왕위 계승이 자기밖에 안 돼요. 참고로 기즈가나 그 당시 나바르가 부르bun가는 반계열 쪽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위 계승이 자기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 왕위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건이 있었어. 뭐냐면 그 당시에 90%가 뭘 믿고 있었어요? 카톨릭을 믿고 있었잖아. 근데 자기는 무슨 종교죠? 신교죠.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버리고 어디로 했냐면 카톨릭 선택한 거야. 그 대신에 위근호 친정, 뭐냐면 낭트 친정을 내려서 위근호의 종교자를 인정해 준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일단 뭐 구교도와 위근호, 주로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어떤 신흥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립과 박해, 그다음 귀족과 어떤 세력 다툼, 귀족과 왕권의 대립, 왕위 계승 문제 이런 것들이 엉켜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 아까 이제 샤르 9세의 어머니였던 카트린이 즉위하자 그 당시 위근호 칙령을 반포해서 신교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종교의 자를 처음에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기지궁의 어떤 뭐냐면 압력, 다시 또 카트린 생각을 이제 돌려내면서 뭐냐면 다시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위근호 전쟁이 촉발이 돼요. 그러다가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피를 흘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후전 조약이 맺게 돼요. 이게 생제르만 조약이고 그다음 양측이 아까 이제 그 앙리가와 그 다음에 그 당시 앙리가 아니라 샤르 9세의 동생과 그다음 그 식량으로서 그 나바르 알리가 있어. 식량 신부는 샤르 9세 동생 여동생이죠. 식량은 그 나바르 알리가는 결혼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 결혼식에 뭐냐 대학살이 일어난 거야.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당시 성민의 날이었던 바르트로모 날이거든요. 성 바르트로모 학살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애워두시는 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명의 앙리가 또 샤르 9세가 죽고 나서 세 명의 앙리가 싸우죠. 앙리 3세, 기중호 알리, 나바르 알리. 결국에는 지네끼리 싸우다가 죽고 마지막 남았던 게 뭐야? 나바르 알리죠. 그래서 이제 앙리 4세가 즉위하고 이때부터 무슨 왕조로 시작한다? 발레와 왕조에서 부르 왕조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낭트 칙령을 공포하는데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앙리 4세는 위근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프랑스의 종교 전쟁을 중지시키죠. 그때 이제 예전에도 이게 시험 문제니까
카톨릭과 교황에선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반발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카톨릭 교황 등이 반발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테스탄트 저항은 계속됐고 나중에 그라스 칠령이 있어. 그라스 칠령. 예. 그라스 칠령을 통해서 끝나게 됐고요. 그라스 칠령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당시 위그너들이 이제 그 할 때 수비대를 주둔하는 게 있어요. 수비대. 근데 위그너들이 수비대를 허용하면 자체적 군사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프랑스 입장, 중앙정부 입장일 때는 중앙집권의 걸림돌이 되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뒤에 이제 뭐냐면 이게 철회돼요. 이게 이제 무슨 칙령이냐면, 그라스 칙령을 이제 뭐냐면 그 위에서 철폐된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사료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사료니까. 자,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 요 내용은 이제 석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서양사 개념어 사전, 개념 사전 있어요. 그 내용에 이제 있는 내용을 이제 발췌했는데, 자, 위그노는 카톨릭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와 지책을 항유하고 집회와 교육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두 파의 또 구성된 동수 법전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국고의 지원호 그 위그노 목사를 부양하고요. 그 다음 위그노 수비대를 주둔을 허용하는데 이거는 그란스 칠령을 통해서 철폐됐다. 요거는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년 전쟁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자, 아까 이제 서양사 개론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39페이지 펴보세요. 자, 16세기 전반기에 프랑스와 1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스부르크 왕실과 격렬한 대립의 시기인 동시에 절대 왕조가 성립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르네상스가 꽃핀 시대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것처럼 합스부르크와 대립을 카토 컴보리지 조약으로 일단락 지은 후 얼마 안 돼서 위그노 전쟁으로서 알려진 격신한 종교 전쟁을 겪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칼뱅파인 신교도인 위그노는 중남부 예전에 알비파가 강했던 남수부 지방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상인과 수공업자 등 신흥계층뿐만 아니라 귀족 사이에서도 위그노가 적지 않았다. 자, 위그노 전쟁은 신구교도의 어떤 대립이 주축이지만 세력 간의 세력 다툼, 귀족과 왕권 간의 대립,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 등 엉켜서 장기간에 거쳐서 복잡한 양상을 진행됐고요. 영국이 위그노들, 프랑스, 에스파냐가 카톨릭을 원조하면서 국제적 분쟁의 양상도 가미됐다. 아까 얘기한 처럼 이제 요거는 그 당시 뭐와도 연결된다고 했죠? 국제전과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위그노 전쟁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위그노를 지원하고 에스파냐가 카톨릭 원조해줬다. 네. 자, 1572년 8월에 23일부터 24일까지 3배에 거쳐서 때마침 위그노 지도자인 한 사람인 나바논 알리와 그 다음에 그 알링의 왕래 여종서 그 동생이 혼인을 통해서 그 프랑스에 모여든 위그노들이 국교도에 승인을 받고 지도자 한 사람이 또 코민총 제독을 비롯해서 2,000명이 학살된 사건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바르드로무 암살 사건이라고요. 이거 외워두시고요. 참고로 그 전에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후전하고 있었던데요. 근데 이 부분이 싹 빠졌어. 요거는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서양사 그 총론 부분에서 좀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마어마한 유혈국에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전쟁의 강경파인 카톨릭 동맹, 지도자 기지공이 국왕 알린 3세에 의해서 살해되고 이에 격파한 동맹에 의해서 알린 3세가 살해되면서 혼자 남았으니 부르분가의 나바논 알리가 그 당시 알린 4세가 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알린 4세가 위군의 지도자였다는 것이다. 파리의 완강한 저항에 봉착한 알린 4세는 파리는 성사를 행할 가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성사는 신교도든 성사가 없죠. 근데 카톨릭들은 뭐가 있다고 했죠? 천국에 가려면 칠성사를 내야 돼. 난 성사를 받겠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1593년에 카톨릭을 개종했고
1598년에 낭트 칙령으로 위그너에게 일정한 지역에서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피해나는 장기적인 종교전쟁을 종결했다. 자, 그 위그너를 통해서 신구교 간의 강신적인 극단파 외에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왕권의 강화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정치파, 폴리틱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교는 알림 4세의 직위, 그의 개종, 그 다음에 그 낭떼칠령 등 일련의 정책은 그들의 정치파의 승리의 의미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리하여 종교 분쟁은 한때 헛구어진 절대 왕정은 앙리 3세 이후에 다시 발전의 길을 올려서 17세기 때 전성기를 누린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앙리 4세의 이제 정책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니슐레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니슐레는 이제 누이 13세의 얘기예요. 누이 13세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까 거기에 이제 추기경이 니슈엘가 일종 국정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확고한 왕권 확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슈엘의 궁극 목표는 이 사람은 뭘 강조했다고 했죠? 국가 이성. 국가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국가의 독립과 팽창에 필요한 욕구를 팽창이 필요한 욕구를 종속시키. 이게 뭐냐? 프랑스 국가가 팽창하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사상 개인의 이익은 그 앞에 종속돼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죠. 이 사람은 아까 추기경이었죠. 근데 30년 전쟁에 국가 이성의 목적에 따라서 어디에 가입한 거야? 신교 측에 가담한 거죠. 프랑스가 그 당시 신교 측에 가담한 건 뭐냐면 일종의 영토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한국 경제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의 국경선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 국경선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혼인 관계에 따라서 드문드문 이루어졌고, 그리고 프랑스 입장일 때는 나름대로 국가를 통일하고 뭐냐면 좀 하려면, 물론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좀 영토가 이제 뭐냐면 딱 고정돼 있지만 한국에 집중돼 있지만 뭔가 자연적인 경계를 통해서 영토를 형성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적을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고 방비할 수 있죠.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제 중앙집권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독일하고 국경선이야. 어딜까요? 나일강이라고 생각한 거야. 나일강. 그래서 이 나일강의 국경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에 개입했냐면 30년 전에 개입한 거야. 결국에는 나름대로 성공했죠. 예. 자, 그는 남승칠령을 로서 남서부 지방의 요새 도시를 관리할 권리를 주어졌던 의군의 정치적 칙령을 없애고 특권을 없애고 이걸 그단스 칙령 폐지시켰죠. 그들의 본거지였던 그단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폐지시킨 거죠. 날 노세향을 점령했다. 그는 대귀족의 궁중무가 음모와 지방귀족들의 반항, 중세의 허덕이 든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국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행정관에 의해서 전국에 파견하여 그 세화법, 치안유지, 재무 등 지방행정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중앙의 국무회의를 강하여 전무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30년 전쟁에 기입해서 독일의 신교도를 지원했다.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3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아까 이제 건너뛰었는데 노예 13세가 즉위하니까 그때 3부회가 소집됐어요. 귀족들 요청으로. 그래갖고 이제 3부회가 이제 오랫동안 소집되지 않다가 이때 잠깐 이제 소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소집이 안 됐어. 노예 13세 그때 잠깐 소집하고 나서 그리고 언제 소집됐냐면 1789년에 소집이 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거의 150년 만에 소집을 한 거죠. 이것도 누가 소집했을까요? 귀족들.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때 필요했다 3부에 소집해서. 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지방 장관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 주에 앞에 이제 루이 13세 때 그 지방 장관을 파견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때 이제 지방 장관과 같은 신관료 체제의 창설은 반드시 구관료 체제의 배제나 소멸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프랑스의 그 관료 체제는 종전에 썼던 구관료 체제와 그 다음에 루이 13세 때 지방관을 중심한 신관료 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구관료 체제의 핵심 예전의 관료 체제의 핵심은
주로 파리 및 지방의 고등공을 비롯하여 각종 재판 기구의 법관들 이들을 이제 무슨 거겠죠? 범법 귀족이야. 그래서 이걸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죠. 그다음 타이유의 직접적인 배분과 징수를 간정하는 재무관료도 있다. 타이유라는 것은 일종의 인두세예요. 인두세. 인두세는 뭘까요? 산 머리로 이렇게 걷는 거지. 제일 본본적인 어떤 세제야. 자, 그래도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신간료 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들은 16세기 거의 제도화된 매간제를 위해서 간직을 사들인 간직 보유자로 그 다음에 폴란트제를 통해서 간직의 상속권까지 얻게 됐다. 그래서 매간제라는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범법기적처럼 자기가 내 부유자들이 돈을 사고 돈을 내놓고 그 높은 간직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폴란트제를 위해서 그 왕한테 세금만 좀 갖다 바치면 자기 자손들에게 상속까지 할 수 있어. 예. 그런 것들이 확립됐다. 뿐만 아니라 고등공원의 법관 등 고급 관리는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이른바 범법귀족 내지 간직귀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간직 보유자의 경우에 간직은 양도, 상속, 매매가 가능했고 일종의 가산이었고요. 봉급보다는 직무 수행에 드는 수입이 더 컸다. 그래서 간직은 이권이기도 했다. 자, 이러한 간직 보유자 집단은 되게 비능률주의고 어떨 경우에 절대왕권의 대입적 관계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루이 14세 때 일어난 후르드냐 이런 단에서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간직 보유자 별개로 국가가 지불한 봉급에 의존하고 자유롭게 임명할 수도 있고 파면할 수도 있으며 지휘명령체계 일관성 있는 신간료체제 창설은 절대 왕권의 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간료체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구간료체제를 소멸시키지 않고 그걸 서로 같이 운영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루이 13세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전쟁의 끝판이었던 30년 전쟁 보자. 30년 전쟁. 자, 30년 전쟁을 이제 보기 전에 자, 아까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의 교재에서 이제 볼게요. 자, 30년 전쟁은 그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물론 전에 있었던 그 종교전쟁도 국제전쟁 성격이 있지만 30년전 완전히 국제전쟁 성격이었죠. 외세관이 개입되면서 이제 거의 한 그 30년 동안 지속이 되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계 중앙집권제에 대해서 제후들이 반발했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려는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이 이제 개입하죠. 특히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왕조 전쟁의 원리에 따라 어떤 세력 균형의 원리도 견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종교는 명목이고요. 중요한 건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영토 확장, 자국의 이익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종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물론 종교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돼? 믿음을 강자가 영토 확장과 뭐죠? 돈이야, 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 그리고 다른 전쟁도 있고, 지금도 뭐 종교 때문에 싸우는데 결국엔 까보면 종교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종교는 명분이고 뭐죠? 돈하고 영토죠.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볼게요. 자, 여기 16세기 말에 17세기 배경을 보면 저 독일을 중심으로 볼게요. 자,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세력이 회복됐죠. 특히 남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인정받지 않은, 그러니까 아우코스 그룹 하에서 인정받지 못한 칼빈파가 세력이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아우코스 그룹가 남긴 하위 문제. 예. 이 하위 문제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돈 문제인데 이게 이제 카톨릭 재산에 더 이상 참 경고 못하는 게 뭐냐면 도중에 이제 30년 전쟁에 그 일어났던 건데 그때 항제가 누구냐? 페르디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을 냈냐면 예전에 그 뺏겼던 카톨릭 재산을 다시 돌려줘라는 이런 세안령을 내렸어. 근데 토지 반환령을 내는데 문제는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한참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전처럼 이제 뭐냐면 자기가 카톨릭교인데
신규 제후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재산을 정보했는데 이걸 이제 신규 제후들이 그대로 갖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이걸 또 상속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매매도 시키고 분할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다 나눠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걸 또 매매하고 상속하고 분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인이 바뀌어지거든 몇 번. 근데 이미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이제 뺏은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는 황제가 토지 반환을 해라. 명령을 내니까 그 듣는 사람 어디겠어?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 항제하고. 처음에 개기기 싫어도 개겨야 돼. 자,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 전쟁 중에 이제 이건 배경에 속하지만 이제 그 가중에요. 프란테스트 제휴 유니온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 카톨릭 제휴였던 동맹이요. 리그가 됐죠. 유니온 리그 어디 많이 들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어원적 기운이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 신성 로마제가 독일의 정치를 강하죠. 다른 신성 로마 제국과 달리 합수국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탈리아 문제보다는 다시 독일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 독일 제국의 반발. 특히 이제 중앙집권 정책을 강화하면서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됐냐면 교황과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종교에 하나의 그 왕국 이런 것들도 내세요. 거기에다 이제 발트해 진출 문제로 해서 덴마크, 스웨덴 다 발트해 연안에 있었던 국가예요. 예.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것들이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영국, 프랑스 여기까지는 발트해 진출이고요. 스페인,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유로 이제 집권했어. 왜냐면 스페인은 일단은 두 번째로는 그 첫 번째가 같은 합스부르크 국가죠. 두 번째는 그다음 스페인은 무슨 전쟁을 하고 있었죠?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네덜란드 싸우기 위해서는 그 독일로 가는 통로가 필요했어요. 독일로 통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냐? 팔치 지역 같은 신교도 지역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국은 30년 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여는 했지만 병력은 별로 파견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얘기했던 30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병력 파견을 자제하고 왕조 정책 때는 주로 뭘 통해서 외교나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렇게 돈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영국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서로 싸움을 시키는 거야. 싸움을 시켜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 입장은 좋죠. 세력 균형도 되고 힘도 빠질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 알강 지역의 국경선을 확보하는 그런 등등의 다목적인 목적으로 해갖고 참여했어. 그리고 합수국을 견제한다는. 그러니까 발트의 진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까지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참여했다. 그다음 왕조력 대립 문제도 독일 합스부르크와 발령 왕조에 의해서 부르본과도 경쟁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제 지원을 보면 에스파냐는 국교를 지원했고요. 신교도들은 차례처럼 덴마크, 스웨덴, 그다음 프랑스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전쟁 과정을 크게 네 시기로 나눠요. 1시기는 보헤미아 전쟁 시기, 2시기는 덴마크, 그 다음 3시기는 스웨덴,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전쟁 시기 있는데 자, 보헤미아 전쟁 시기를 보죠. 보헤미아는 오늘날 어디에 있을까요? 체코죠, 체코. 원래 체코는 독립된 왕국이었지만 그 복잡한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그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흡수 운동의 본고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 그 체코도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 그런데 흡수의 영향과 그다음 합스부르크의 어떤 반발 등등이 겹쳐가지고 뭐냐면 신교도 비중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 신교라는 의미는 그 보헤미아 지역에서는 일종의 어떤 민족주의 상징이야. 그 당시 독일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합스부르크에서 벗어나는 어떤 민족주의의 어떤 중심점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지배에 대한 어떤 민족적 그 감정이 강했고 그 당시 독일 황제였던 페르난드가 보헤미아 왕이 되냐 이게 좀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독일 황제가 페르난드가 황제가 되기 전에 먼저 보헤미아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헤미아 왕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카톨릭 교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교를 막 탄압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 측의 어떤 사람들을 모아다가 행정부를 구성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헤미아 있을 필요가 없겠죠.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었던 이제 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카톨릭 중심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뭐냐면 정치를 했는데 신교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죠. 그래갖고 거기에 갖고 이제 뭐냐면 거기에 중앙집행위원회 카톨릭 교도를 그 3층 정도 되는 건물이요. 거기다 그 사람들 뭐냐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모 마리아상을 같이 던진 거야. 너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이 성모 마리아 너희들 믿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살려줬을 거다 하면 했는데 병신이 돼서 살아남았어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신교도들이 막 반발하니까 이들은 뭐냐면 페르디난드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 이 사람은 이제 겸직을 하고 있었죠. 그래갖고 누구를 이제 하냐면 같은 그 옆에 있었던 팔찌 선지였던 프레디니를 보헤미아 왕으로 전쟁에 출근한 거야. 그러니까 에스파냐가 팔찌를 공격했죠. 왜 팔찌를 공격했죠? 에스파냐는 네덜란드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공격해야 돼? 그 요충지였던 팔찌를 공격을 해야 돼. 때마치.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쟁이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프로테스탄 동맹과 카톨릭 연맹이 결성이 됐고요. 근데 초창기 그 프로테스트 그 동맹은 힘이 없었어요. 그 팔찌 선제후도 뭐 그렇게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러면 신성동 황제였던 프레디난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야. 얘네들도 이제 구교도 군대를 끌어다가 싸웠는데 상대적으로 신교도 군인 수가 많기 때문에 또 뭐냐면 전쟁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승리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키일백작이 이제 크게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 그래갖고 여기에서 끝나는 걸로 됐으면 끝났겠죠. 여기까지는 뭐죠? 국내전이야. 그런데 요게 누가 개입한 거야? 외세가 개입한 거야. 외세가. 그래서 이제 덴마크, 스웨덴, 그 다음에 프랑스가 차례차례 개입했죠. 그래서 덴마크 왕이 개입을 했어요. 덴마크는 어디에 있어요? 독일 북부에 있고 노르만족들이 지배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덴마크는 어디에 또 옆에 있냐면 발트해 연안하고 관련되고 또 스웨덴하고 같은 신교도지만 누트파크지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하여튼 덴마크가 이제 개입해. 그래서 북해왕국, 발트해 연안을 이제 장악할 필요 있었고 그 다음에 신교들이 장악한 카톨릭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개입을 했어.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독일 황제가 반환령을 내렸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부터 이제 그런 기미가 이제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때 이제 덴마크 왕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찬 4세요. 크리스찬 4세. 크리스찬 4세이면서 또 독일의 영주였죠. 홀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덴마크 왕이면서도 크리스찬의 그 홀스타인 공국의 영주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참여 안 하려고 했는데 요게 누가 붙었냐면 영국이 와가지고 부채질한 거지. 자 영국이 와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참여하면 내가 돈 대줄게. 그리고 적극적 군사적 원조를 해주겠대. 근데 말은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 안 해줬어. 돈도 주겠다고 해놓고는 원래 약속한 돈보다는 적게 줬어. 하여튼 영국이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영국이 별로 인정을 못 받아. 대륙국가에서. 예. 자, 하여튼 경과를 보면 그다음 황제군의 유명한 용병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발렌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30년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대부분 뭘까요? 용병들이에요. 뭐 신교나 구교들이나. 근데 용병대 특징은 뭐냐면 돈을 받고 싸우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 안 싸워. 그리고 계약 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해. 얘네들 문제점이. 그리고 돈을 안 받고 그다음 보급이 딸리면 항상 일어나는 게 있어요. 약탈이에요. 약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용병대장으로서 발렌슈타인, 만스트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만스트 용병은 상당히 약탈이 심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30년 전쟁에 용병의 폐해가 너무 속출되니까 안 되겠다. 용병보다는 용병은 최대한 제재시키고 자기 국민들을 뽑아가지고 좀 무식하지만 훈련이 안 됐지만 훈련을 시켜서 돈을 일정하게 주는
상비군 제도를 마련해요. 상비군하고 용병은 좀 달라요. 예. 자, 이 발렌스타인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 좀 특이한데 신교도 믿지 않고 구교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주 믿는 게 점선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자기가 이제 독일 연방의 국가를 하나 세워가지고 뭔가 항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얻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만슈탱이라는 그 당시 그 신교도의 어떤 그 용병대장을 깨고요. 그 다음에 그 크리스천 사슬 격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결국에는 루벡 조약을 통해서 덴마크 신성 로마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결과는 있지만 엄밀히만 전쟁 중간에 있었어요. 예, 반환령을 내리죠.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토지 반환령에 대해서 아우쿠스부르크 평화 조약 이후에 신교가 가지고 있던 카톨릭 재산을 원상을 회복시켜라. 신교의 종교적 상실 및 북독일권 우호를 상실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내렸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교들이 있죠, 이렇게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종교는 차치하더라도 뭐 믿든 뭐 안 믿든 뭐 집에서 조용히 믿으면 되는 거고 근데 자기 재산은 어떻게 돼요? 지켜야죠. 그래서 돈 문제가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이제 누가 또 개입을 했냐면 스웨덴이 개입해요. 스웨덴. 스웨덴은 그 당시에 전쟁 중이었어요.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 폴란드나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폴란드인데 폴란드하고 왜 대립하고 있었냐? 발제 지역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스웨덴과 막 폴란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사람도 한번 개입을 하고 싶었어. 근데 폴란드 전쟁 때문에 개입 못했던 거야. 근데 폴란드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발트의 패권을 또 완벽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독일에 이제 30년 전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 사람이 나름대로 또 종교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이제 스웨덴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이제 예전에 구교도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전쟁이 신교도 주도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을 이끌었던 군대들은 되게 스웨덴 직하는 상비군, 그 다음에 핀란드 군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이 그냥 핀란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용병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때 스웨덴 왕이 누구였냐면 구스투프 아돌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 전쟁의 왕이야. 그래서 어린 그 30대 초반부터 폴란드에 시쫓고 다녔던 거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 또한 실전 경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무기라든지 그 운송 수단 같은 걸 개발해서 나름대로 뭐냐면 상당한 군사 전문가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스페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진영이 있어요. 테드시어 진영이라고 그걸 깨뜨리고 다이아몬드 진영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 네덜란드 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갖고 우리가 3년 발사가 있죠. 보통 예전에는 그 하승총 조준 같은 경우에는 연발 사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열 발사를 도입을 했는데 이 3열 발사가 돌아가면서 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앉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약간 반앉아서 그 다음에 앉아 서서 사. 그리고 동시 공격을 하는 동시 집중 사격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포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을 했고 결국에는 발렌스타인이 전쟁에서 지게 돼요. 누젠 전투라든지 네르테르게 전투에서 지게 되고 그때 이제 누젠 전투가 되게 유명한데 이 누젠 전투는 스웨덴이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과정에서 구스타프가 전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발렌스타인도 그 네르테르겐 전투에서 살해됐다는데 이 전투 이후에 살해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발렌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다가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부하 장수한테 살해당해.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황제는 자체적 군대가 별로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발렌스타인 용병이나 티니제 백작의 군대 그런 등등을 끌어다 썼는데 이때 이제 그 모든 구스타브 아돌프가 개입되면서 그들 군대가 다 제거된 거야.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독일 내에 프로테스탄트 제와 하야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거 누가 개입하죠? 프랑스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초창기 때는 재정적 지원만 해줬어요. 전쟁 참여보다는.
그래갖고 이제 니슈레는 꼭 왕조를 폐퇴시켜야 하지만 프랑스가 안정된다. 이렇게 믿고 특히 이제 나일강을 경계로 자연국경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니슈레는 자기가 추기경에도 불구하고 신규편에 개입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폐쇄기 한번 이제 재정적으로 한번 지원해주는데 보니까 괜찮네. 내가 직접 참여해도 전쟁에 이길 수 있겠네. 판단하니까 이제 국가 전쟁에서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4차 이제 사기에 들어갔고 결국 항제군이 안전 패퇴해가지고 무슨 조약을 맺게 된다? 베스턴 팔렌 조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전쟁 과정 부분은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 이런 것들 물어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배경과 과정은 좀 보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토전사에 있는 30년 전쟁이 있어요. 그 30년 전쟁 보면 재밌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 5부작, 6부작 이렇게 6시간을 거쳐서 했는데 지금 저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자전거 운동하고 그냥 살 좀 빼려고 그 앞에 TV 켜놓고 그거 보고 있어. 1시간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토전사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팔렌 조약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결과하고. 자, 베스턴팔렌 조약은 근대에 들어서 규모가 큰 국제조약이고요. 프랑스, 스웨덴 승자 입장, 거꾸로 합스부르크가는 패자 입장으로 이제 맺어진 거죠. 자, 프랑스, 스웨덴 승전국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겠죠. 그다음에 독일 일부 지역을 양도받고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제국 위에 포괄권을 얻었고요. 그걸 통해서 독일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바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떤 땅을 얻었나 보면 자, 프랑스가 관심 있는 게 뭐였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자연국경선이죠.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메스, 툴, 베르댕의 영유를 확인했다. 자, 이 지역은 이미 예전부터 확보했던 지역이에요. 마드리드 조약이라든지 칸 브레안 조약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조약을 통해서 이미 확보한 조약인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완전하게 뭐냐면 확인시켜 준 거야.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알자스 지역을 이때 이제 처음으로 획득을 했죠. 그래서 알자스 지역. 그래서 이제 이 알자스 지역이 이제 했고요. 후에 로렌 지역 있어, 로렌. 로렌 지역이 이건 30년 전쟁 때 확보한 건 아니고요. 베스턴팔렌 지역 뒤에 1786년에 확보했어요. 이거 구별해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알자스를 획득한 거고 뒤에 1786년에 그 뭐냐면 언제? 로렌을 확보했다. 근데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이 그 당시 후에도 독일하고 프랑스 간에 영토 문제가 됐던 갈등 지역이 됐던 지역이야.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 수업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프랑스로 이제 하는데 어떤 소녀가 그 늦잠이 있다가 이제 수업도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프랑스로 수업하고 독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보글 전쟁 때문인데 그걸 보면 마치 이제 알자스 로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어로 이렇게 프랑스어도 많이 알고 돼 있지만 실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고 알자스 로렌은 원래 독일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이제 갈등을 빚게 된 거죠. 그럼 이 땅이 어떻게 이제 계속 알자스 로렌이 바뀌게 되냐? 자, 원래 독일 땅이었다가 이걸 이제 기점으로 프랑스로 넘어가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독일로 넘어간 게 무슨 전쟁이죠? 보불 전쟁이죠. 보불 전쟁. 그러다가 다시 프랑스로 넘어간 게 언제 때야? 1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서. 근데 프랑스에 다시 독일로 넘어가자. 언제 때? 2차 세계대전 도중에. 그러다가 독일에서 다시 어디 넘어가요? 프랑스로 넘어가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패망 후에.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땅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알리스 노델가 보면 독일 사람 없어요. 다 뭘 하죠? 불어를 내. 이미 독일 사람이 프랑스 됐고, 독일 사람이 많이 떠났어. 그 지역에.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되고, 스웨덴은 어떤 영토가 얻게 됐냐.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스웨덴이 제일 원했던 영토가 발트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포메르 지역이 있어. 포메르 지역. 포메르 지역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그 쭉 있으면, 여기가 동프이센.
요 지역은 주로 이제 독일인이 많이 거주되는 지역이고, 그다음 뒤에 2차 세계 때 그 폴란드 하는 지역 있죠? 요 지역이 서프로이센 지역이에요. 여기는 말이 프로이센인데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 사람들. 그리고 요쪽 그 남쪽 지역이 포말란 지역인데 여기가 또 둘로 나눠요. 서와 동으로. 서풍의 동. 그래서 요쪽이 그 뭐냐면 스웨덴, 요쪽이 폴란드 이렇게 나눠가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동포르쉐는 이제 30년 전쟁 이후에 그 독일 쪽으로 넘어갔고요. 브랜덴부르크 그 선제 쪽으로 넘어갔죠. 예전에 얘기했어요. 폴란드의 뭐냐면 종속국이었는데 폴란드 종속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 땅을 만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포이세 왕이 잠시 폴란드 왕의 신하가 되는 식으로 했고 30년 전쟁 이후에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서포이세는 나중에 그 1차 폴란드 분할 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과 서는 나중에 이제 30년 끝난 후에 그 여러분의 전쟁을 통해서 가져와요 또. 그래서 이제 영토를 뭐냐면 연결했다고 했죠. 브랜드부르크 선제후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를 이제 브랜드부르크 선제후가 아니라 프로이센 왕으로 지내면서 프로이센의 영토를 완전히 붙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부르크 선제후는 동포메 여기 폴란드 있는데 여기 약간 땅 있어. 요 정도의 땅을 얻게 되고 약간의 주교구를 획득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브랜드부르크가 오늘날 어디 있는 지역이에요? 베르닝이죠. 예. 그래갖고 이 브랜드부르크 선제후는 땅이 문제가 뭐냐면 영토가 뭐야? 띄엄띄엄 있어. 그래갖고 물론 다른 사람도 그 다른 왕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영토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영토를 연결시켜주는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각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국주의가 되죠. 군대도 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예전부터 인정받는데 이제는 독립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죠. 그러니까 스위스를 인정함으로써 누굴 견제한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고요. 네덜란드를 인정함으로써 누굴? 스페인의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했다. 어떤 분이 그게 어딨냐? 본문에는 오히려 아우크스크 종교회의의 그 내용을 있지 않냐? 그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 어떤 지배자의 종교를 따르는 걸로 돼 있지 않냐? 본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항상 총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죠? 강론이 중요해.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강론에 있어. 그래서 악마의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거기에 보면 30년 전쟁 그 베스턴팔렌 조약의 그 부속도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한 기준 연도를 정해놓고 그 기준 연도에 이전에 있었던 칼뱅파들은 개인적으로 종교를 그냥 믿는 거는 인정해줬어요. 근데 특정한 연도 이전에 믿었다는 거를 누가 증명해야 돼? 국가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증명해야 돼. 그럼 그냥 내가 믿었다고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 자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30년 전쟁 이후에는 이제 지배자들이 종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선택이 될 거야. 항상 그 본문 내용보다는 거기에 그 뭐냐면 강론 내용을 항상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종교 자유 인정했고, 그다음에 교회 재산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빼앗긴 교회 재산을 언제 1624년을 기준으로 정했어요. 이 1624년은 황제가 아까처럼 반항령 있죠. 이 반항령 내리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신교도들이 예전에 빼앗았던 구교도의 어떤 재산이나 토지는 인정해주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외에도 뭐 황제재판소에서 루트퍼와 칼뱅파의 동수재판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전쟁하는 과정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권위가 확 떨어졌죠. 그러면서 연방 국가들이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인정했다. 그래서 예전에 연방 국가들이 나름대로 주권과 독립을 인정했지만 이때부터는 더 권한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권한들을 보면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그래서 신성동화 황제는 일종 명목상 그 황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뭐죠? 이제는
외교권조차도 누구한테 이제 갖게 돼요? 이 연방국가한테 갖게 되죠. 그래서 신성노마제는 이미 금융치서 이후부터 심히 약해졌지만 이때는 거의 뭐예요? 형해화됐다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형태만 남아 있었다. 그 신성노마제국을 나중에 누가 해체시키죠? 나폴레옹이 해체시켜 나인 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인 제국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빈 독일 제국이 형성되죠. 자, 결과를 볼게요. 자, 30년 전쟁은 주로 독일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의 인적, 문적 손실이 막대해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근대적 발전과 경제가 타격을 입고 신분제 국가에서 이제 점점 이제 여기 좀 적으세요. 신분제 국가들에서 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절대 왕권 체제로 전환이 됐어. 그래서 예전에 독일의 연방 국가들은 신분제 의회가 있어서 신분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구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국의 군주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흥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약간의 뭐냐면 영역도 얻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전쟁을 계기로 해갖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어느 지역을 얻게 되냐면 뒤에 동프레이션 지역을 얻게 돼요. 그리고 신성 노마 제국도 그 인정해. 그래서 있고 프로이센은 전쟁 마중에 자기가 신교인임에 불구하고 초반기 때는 전쟁을 거의 참여 안 했어요. 간망만 했어. 그냥 팔짱 끼고 간망 있다. 언제? 사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익과 승리를 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입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신교도나 그 고교도 제후보다는 뭐예요? 영토가 그대로 종속이 되고 물자나 그대로 인력이 물자도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들이 프로이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동프레이션 왕국을 인정을 해준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이센 흥기를 마련했다. 그다음 독일의 인적, 물적 소식이 막대했죠. 예. 아니, 독일의 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 자,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종교 주권 평등이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전쟁 와중에서 근대적 외교 관계가 좀 수립되면서 주권 행사와 외교관 보안 등 동등한 국제 관계가 수립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 계기가 됐던 것이 연방 국가들이 각각의 동맹 체육을 획득하게 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30년 전쟁 기간 동안 아까 말했죠 용병대 있죠. 용병대. 이 용병대 약탈이 많잖아. 그래갖고 항상 이 용병대 문제가 있어. 용병은 돈 주고 하기 때문에 약탈을 많이 해요. 예, 약탈 때문에 전쟁도 맨날 패할 때도 있고 이 용병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뺏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아무리 전쟁 기간이라도 지키권 인간으로서 지키권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와 국제법이 등장해요. 그레트리스나 뭐 그런 사람들이 국제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때 이제 누가 타격을 받게 되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가 타격을 받게 돼. 그러면서 누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냐면 프랑스가 패권을 장악해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패권을 장악하는데 이 프랑스가 9회 이제 누이 14세 때 일이죠. 후일이죠. 그러니까 누이 14세가 이제 여러 왕조 정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패권을 잡고 거꾸로 이제는 독일의 합스부르크가 세력 균형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이제 세력 균형 원리가 적용해서 프랑스를 견제하죠. 그래서 왕조 전쟁도 이제 프랑스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 거의 오늘날 미국하고 맞먹었어요. 유럽 국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 인구가 제일 많았어 프랑스가. 인구도 많고 나름대로 땅도 넓고 물론 러시아도 있죠. 러시아는 거의 뭐 항구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생산력도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거의 그 당시에 강국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이 왕조 전쟁을 할 때마다 프랑스를 견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30년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개론서에서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30년 전쟁 볼게요. 자, 독일에도 아우구스부르크의 종교회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종교 문제는 소강 상태에 지속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이어 약간의 회복이 일어났다. 그 하나는 예수회를 중심한 카톨릭 세력의 현저한 회복이요. 다른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칼빈파의 세력 확대했다. 자, 17세기 초에 부담을 느꼈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칼빈파 팔치의 선조를 중심으로 해서 유니온이나 연합을 결성했고요. 다음에 카톨릭 바이에른의 그 중심이었던 동맹, 바이에른의 공의 공국작 그 백작이 그 테리 백작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전쟁 초기 때 죽을랬거든요. 자, 동맹을 형성됐다. 그래서 이에 이제 신규 대립 속에 30년 전쟁 후 알려진 대규모 그리고 마지막 종교 전쟁이 발생되었다. 전쟁의 발단은 보헤미아 지역에서 이제 했는데 보헤미아는 흡수 운동의 본고장으로서 신교도가 많았고요. 그다음 오스트리아 지배에 대한 민족 감정이 강했다. 1619년에 독일 황제 됐던 페르난드가 그보다 앞서서 이제 황제 제기 전에 보헤미아 왕이 되었어요. 그는 보헤미아 신교도를 탄압하였고 보헤미아 신교도는 이에 반발해서 페르난드 대신에 그 신교도 측에 있던 팔주 선제 프리드리 5세를 보헤미아 왕으로 추대해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파냐 곧 나일 강경의 팔주를 점령해 공격했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어딜 통로를 확보해서 네덜란드 침입 통로를 확보해서 공격을 했고 페르난드는 이제 카톨릭의 지원을 얻어서 보헤미아 반란을 격파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티백작 등,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원받았고, 그 당시 그 만스타인 그 용병으로 구성됐던 신군들이 격파를 했죠. 그래서 되게 전투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 전투 명칭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고, 하여튼, 자, 팔찌 설정은 도망갔고, 반란귀족도 영주에 몰수됐으며,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세속 왕국이 되었다. 이로써 사태가 가라앉아 보였으나, 북부 독일의 세력 확대를 노리고 있었던 루트파 덴마크 왕 크리스찬 4세가 개입되면서 또 제2국면을 맞게 되죠. 덴마크군은 황제군 발렌스타인에 격파되었다. 요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 이 사람 예전에 제가 토전사에서 봤는데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야. 좀 약간 뚱하게 생겼어. 이 사람은 원래 그 저기 독일인이 아니라 슬라브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슬라브인이고 근데 이제 그 집에 그 뭐냐 부인을 잘 만나는 여자를 잘 만나서 돈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항제를 가서 자기가 이제 뭐냐면 국교들을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그래서 이 사람은 항제하고 병력 받은 게 아니야. 자기 돈을 가지고 용병 다 사가지고 그리고 또 보통 용병들의 문제점이 보급품이거든. 근데 보급품을 스스로 뭐냐면 만들어. 공작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화폐 주조권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이 전쟁 와중에서 이 사람은 종교보다는 뭔가 실속을 차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영토 확보하고 뭐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종교가 없다고 했죠? 종교가 굳이 따지자면 점선술, 미신을 믿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구교도에 있다가 어떨 때는 뭐 신교도 가면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누구예요? 그 스웨덴의 구스타프가 오니까 와가지고 또 사진을 보고서 우리가 손을 맺자. 내가 황제 물리쳐줄게. 이런 식으로 양다리 겹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약간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는 인물이야. 그러다 결국에는 이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시고 근데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났어요. 예. 그 결과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중대한 위기를 당면하는 반면에 황제권 강화되고 카톨릭 기세는 크게 올랐다. 바로 이 시기에 발트의 패권을 누리고 있었던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가 신교도에 서서 참전했다. 스웨덴은 요 전투 좀 기억을 해주세요. 루치엔 전투가 있어. 네. 루치엔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구스타프는 이 전투에서 이제 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 기세는 한풀 꺾이면서 황제는 독일 내의 프로테스트 제후들과 하야였다. 자, 합스부르크 왕실의 타도는 16세기 이후에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대의정책이었고 리셸리였던 이를 답수했다. 그래야 그는 독일 내 신교세력과 스웨덴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했다. 그러나 황제의 세에 꺾이지 않은 채 스웨덴이 고립하고 폐색이 짙어지는 걸 보자 리셸리가 직접 개입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스웨덴이 고립되고 폐색이 짙어진 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거의 이제 스웨덴이 이제 물론 뉴체 전투에서 졌지만 나한테 승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 뭐 죽어도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국교도 공격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공격을 이제 개입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황제군이 점차 이제 수세에 몰리고 날이 갈수록 폐쇄해졌다. 결국엔 1648년에 무슨 조약을 맺게 돼? 그 유명한 베스튼팔렌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베스튼팔렌 조약은 근대조약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국제조약이었으며 프랑스와 스웨덴의 승자 입장에 취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의 메스톨 베르댕 영랑하고 알자스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로렌 지역은 그 뒤에 확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웨덴 서포멀랜과 발트해 연안, 북해 연안의 영토였고 브랜드 선제우는 동포메런 지역과 약간의 주교구를 획득했다. 일부 지역을 이제 획득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브랑크푸르크 선제우도 그 밖에 이미 오래전에 기정사실화 되었던 스위스와 네덜란드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한편 종교 면에서는 새로이 칼뱅파가 루트파와 카톨릭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고 교회 재산의 소속은 1624년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독일 제국에 구성하고 있는 그 연방국가가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인정했던 사실이다. 30년 전쟁 이전의 연방국가는 주권국가와 다름없으나 베스튼팔렌 조약에서 뭘 얻게 됐냐? 이거 외워두셔야죠.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로써 독일 국민은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실질이 붕괴되었고 그 이름은 껍데기에 닿게 되었다. 30년 전쟁 여기까지는 이제 그 베스튼팔렌 조약의 내용을 얘기하고요. 요 뒤로부터는 뭐죠? 결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30년 전쟁은 독일의 종교 전쟁부터 시작하여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는 국제전쟁으로 확대됐으며 장기에 걸쳐서 전쟁터가 된 독일의 인적, 문적 손실이 막대했다. 당시의 군대는 대부분 용병이었고 외국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군대가 보급을 현지 진발에 의존하였고 사유, 방화, 강간, 약탈을 자행했다. 전쟁에 의해서 식량 부족과 그 다음에 질병의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독일 제국과 보헤미아 인구는 3분의 1 정도 감소되었으며 독일의 근대 발전과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30년 전쟁 중요한 전쟁이니까 요거 한번 읽어봤고 요와 관련된 내용 중에 첨단 내용도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 많이 빠졌어. 네, 첨단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양사 궤도는 대강을 보는 거고요. 중요한 핵심 요약을 보고 뭔가 부족하다, 보충하고 싶다면 총론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구조적 배경이나 실질적 내용을 알 수 있다면 강의 내용을 보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경향이나 이런 걸 알려면 그 서양사 요즘 최근 나온 거 보죠? 갑자기 까먹었다. 네? 서양사 강좌인가? 네, 강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아까 몇분 강조했지만 일단 서계나 제대로 파악하고 보세요. 예. 서계 제대로 파악 못한 분들이 그런 책을 보더라고. 내년에 또 그런 책을 봐요. 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좀 쉬었다가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